안녕하세요. 열전달 제5장 과도 열전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는요, 우리 고체 내부에서 그 온도 구배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 에너지 평형식을 우리가 세어봤죠. 그래서 그 에너지 평형식으로부터 아, 그 고체 내부에 있는 그 에너지의 저장된 에너지의 변화율은 바깥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과 같다라는 이런 에너지 평형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고체 내부의 온도 구배를 무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집중 용량법이라는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그 고체 내부의 온도 변화를 수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낸 식이 바로 이러한 식이었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이죠. 세타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처럼 t 빼기 t 인피니티 외부의 유체와 그 고체 내부의 온도 차 요게 이제 세타였잖아요. 이 세타에 대한 그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온도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관계식의 답은 지수 함수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 지수 함수에 들어가는 우리 지수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열적 시간 상수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의 열적 시간 상수 이런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뭐였냐면요. 이 집중 용량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했지만 이게 그럼 어떤 조건에서 정확하게 이러한 집중 용량법이 성립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조건을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온도 구배를 무시할 수 있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그 집중 용량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유도 과정 중에서 비오수와 그 다음에 푸리의 수라는 것이 나오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예제 문제는 그 서머커플이라고 해가지고 열전대, 우리말로는 열전대라고 합니다만 그 서머커플의 접점, 우리 용접해가지고 작은 점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 접점에 응답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거를 집중 용량법을 이용해 가지고 푸는 방법을 함께 예제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집중 용량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를 아주 고체가 냉각되는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집중 용량법이 정확도를 가지는가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처럼 요 그림처럼 이 그 벽면에 그 대류열 전달 이쪽에 이제 대류열 전달이 그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면적을 이쪽 요 대류열 전달 유체에 노출된 요 면적을 우리가 A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A가 면적이고 그러면 이제 내부에 그 열 발생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그냥 뭐 화학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핵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내부에서는 별도로 열 발생이 없어서 그냥 온도 차이에서 열이 전달되는 그런 평면벽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벽면의 온도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TS1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TS1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벽면의 외부의 유체는 T 인피니티의 온도가 있고 근데 이제 T 인피니티가 TS1보다는 온도가 작아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유체 쪽으로 벽면 내부에서 유체 쪽으로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벽면에 여기에 온도는 TS2 여기는 TS1이고 TS2라고 하는데 그럼 TS2는 결국은 열이 전달되려고 그러면은
요 TS1보다는 TS2가 TS1보다는 온도가 작아야 되고, 그런데 T 인피니티보다는 온도가 높아서 열이 이렇게 전달되어 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정상 상태, 우리가 전도, 지금 과도적인, 그러니까 트랜지언트한 전도 문제를 풀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 아주 간단한, 아주 짧은 시간에 트랜지언트한 경우라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는 대략적으로 이 TS1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정할 수 있으니까 정상 상태를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요 면에서 우리가 요 면에서 우리 에너지 방정식을, 에너지 평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평형식은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죠. 에너지가 들어온 것 빼기 에너지가 나간 것 더하기 에너지가 생성된 것은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가정이었죠. 가정이 아니라 어떤 모든 에너지 평형식의 기본식이었죠.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열 발생이 없는 그런 단순한 상황을 먼저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열 발생이 없고, 그다음에 정상 상태라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온도가 그래도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요 시간에 대한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들어온 열 전달량은 요게 이 아웃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면 들어온 열 전달량은 나간 열 전달량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보시는 것처럼 들어온 열 전달량은 어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색 요 면에서 들어온 거는 우리 전도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열 전달률은 Q 컨덕션, 그러니까 전도에 의한 열 전달량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KA dx분의 dt인데, 우리 이렇게 그러면 이 dx분의 dt는 온도의 기울기잖아요. 온도의 기울기니까 요거 결국은 해주면 dx는 뭐예요? 요 dx만큼 전달됐다는 거는 dx만큼 이렇게 했다는 거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주면 되니까 요 L에서 요거 x 이퀄 0을 빼주니까 L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얼마예요? 온도 변화는 dt는 온도 변화는 나중 거에서 TS2에서 TS1을 빼주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TS1 빼기 TS2가 되겠죠. 그리고 A는 그대로, KA는 그대로 있어서 여기 전도에 대한 식을 이렇게 들어오는 열 전달률에 대해서 이렇게 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인 다시 이쪽에 왼쪽에 이런 값이 되겠죠. 반대로 요 파란색 면에서 나가는 열 전달률은 컨벡션, 그러니까 대류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류에 의해서 나가는 거는 우리 HA 곱하기 T-T 인피니티잖아요. 그래서 HA 곱하기 T는 뭡니까? 요 지점의 온도 TS2죠. TS2 빼기 T 인피니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위의 식으로부터 요 보시는 요 식으로부터 우리 이 밑에 있는 이 식을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요거를 온도차들만의 비율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TS1 빼기 TS2를 TS2 빼기 T 인피니티로 나눠주면, 요걸 이렇게 나눠주면, 그리고 나머지는 요게 그럼 반대편으로 이렇게 와야겠죠. 이렇게 하면 HA를 K분의 L분의 KA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하면 TS2 빼기 T 인피니티, 요거는 여기 요 벽면과 요 T 인피니티의 온도차 분의 TS1 빼기 TS2,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지점까지의 끝에서 끝의 온도차의 비율은 L분의 KA 분의 HA인데,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봤던 건데요. 요거 HA가 만약에 HA분의 1로 만들 수 있으면 요거는 뭐예요? 대류에 의한 저항이죠. 그 다음에 KA분의 L은 뭐예요? KA분의 L은 우리가 그 전도에 의한 열 저항이죠. 그래서
요게 많이 봤던 거라서 요거를 HA분의 1로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 분자에 있으니까 얘가 분모로 오면서 이거의 역수가 될 수가 있고, 여기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 역수로 분자로 오면서 역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HA는 분자했던 것이 분모로 오면서 HA분의 1, L분의 KA는 여기 분자로 오면서 KA분의 L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요쪽에 분자는 보시는 것처럼 전도에 의한 열저항, HA분의 1은 대류에 의한 열저항,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A는 요 식에서 원래식으로 돌아오면 A는 여기서 서로 이렇게 지워지니까, 그러면 H분의 1 분의 K분의 L이니까 요거는 요거 분의 요거가 되겠죠. 그러면 K분의 HL 이렇게 되죠. K분의 HL이라고 되고, 자, 그러면 얘는 무엇이냐? 얘는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는 거. 왜 단위가 없냐? 우리가 지금 당연한 얘기지만, 요거 온도분의 온도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유도한 거기 때문에, 요 K분의 HL은 당연히 H는 와트 퍼 미터 제곱 퍼 켈빈이고, K는 와트 퍼 미터 켈빈인데, 그리고 L은 미터라서 요거 우리가 이걸 대입해 가지고 해보면 이 분모와 분자의 단위가 똑같아서 전체적으로는 단위가 없는 상황이 돼요. 당연히 요 식에서 이미 온도분의 온도니까 여기 단위가 이쪽 왼쪽은 단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K분의 HL도 단위가 없는 상황이고, 요걸 우리가 이런 새로운 무차원 변수를 만들어냈는데, 요걸 뭐라고 그러냐, 비옷 넘버라고 해서, 비옷이라는 사람이 유도한 관계식의 우리 관계를 갖는 그런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오스라고 하는데, 이걸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요 비오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처음에 요 벽면에서 요 유체까지의 온도 차이분의, 그 다음에 요 내부에서의 온도 차, 그래서 이렇게 요 비율이 비오스인데 요거는 K분의 HL이라고 했고, 그거는 아까 중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류에 의한 열 저항분의 그 다음에 전도에 의한 열 저항의 비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오스는 무차원 변수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비옷이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옷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관계식이라서 비옷 넘버, 우리는 그냥 비옷 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그 표면 대류 효과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표면에서 대류가 이렇게 대류로 열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대류로 표면 대류 효과가 포함되어 있는 과도 전도 문제에서 고체 내부의 온도 강화, 다시 말해서 고체 내부의 온도 강화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척도다. 그래서 표면과 유체 사이의 온도차, 분모죠, 분모. 표면과 온도 차이의 유체 사이의 온도차에 대한 고체 내부의 온도 강화의 비율, 이것이 우리가 비오스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의미다, 물리적 의미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집중 용량법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 값이 작은 거죠. 이 내부의 온도 차이가 이렇게 눈에 띄게 큰 게 아니라 거의 그 값이 거의 그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온도의 구배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집중 용량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값이 굉장히 작은 거니까, 분자가 작으면 이 비오스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비오스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매우 작다. 이렇게 작다라는 것을 이렇게 두 번 써주면 어떤 의미예요? 훨씬 작다. 1보다 훨씬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작은 값이면 고체 내부의 전도에 대한 고체 내부에 대한 열 저항이 작아서 이 둘 사이의 온도차가 작다라는 거죠. 유체 경계층을 가로지르는 대류에 의한 열 저항보다 요 밑에 있는
대류에 의한 열저항보다 이 분자의 값이 훨씬 작으면 이 온도차가 TS1 빼기 TS2가 굉장히 작다. 그렇게 되면 천위 과정 동안에 우리가 고체 내부에서 균일한 온도를 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비오수, K분의 HL이라는 요 K는 뭐예요? K는 이 재료 내부의 열 전도도니까 물성치죠. 그 다음에 H는 뭡니까? 여기 바깥의 유체와 요 표면 사이에 대류 열 전달 계수고요. L은 요 두께죠. 요 두께. 요거의 값들을 알아서 K분의 HL을 계산해 봐서 이 값이 딱 정해지면 얘가 1보다 훨씬 작으면 이 내부의 온도의 9배는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집중 용량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오스는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아주 이 개념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 유도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비정상 상태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요 TS1이나 이런 값들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시간 간격을 우리가 줄여서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개념이 성립할 수 있으니까 비정상 상태에서도 요 개념을 요 K분의 HL이라는 요 값을 계산해 봐서 얘가 이제 집중 용량법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요 값을 계산해 봄으로써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집중 용량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지금 말씀드렸던 요 비오스의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이제 비오스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아주 넓고 아주 이게 굉장히 이렇게 넓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 여기가 굉장히 넓은 그렇지만 요거는 좁고 아주 요건 얇고 요거 면적은 굉장히 이렇게 넓은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기에는 TI의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온도가 T 인피니티인 유체에다가 이렇게 잠가놨다.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철판을 넓고 얇은 철판을 요 안에다가 그 유체 내에다가 담갔다라고 냉각수에다 담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류 냉각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넓고 얇은 벽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쪽으로 그 열이 전달된다기보다는 요 바깥 방향으로 열이 전달되는 그런 X 방향으로 열이 전달되는 그런 1차원 문제로 우리가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도 이제 3차원의 공간인데 그 그냥 1차원 공간의 문제로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축소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는 변화하니까 우리가 온도는 TXT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자 그러면 이게 TXT 온도가 요 X 방향으로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부의 온도가 변화하는 그러한 문제에서 비오스의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오수가 굉장히 1보다 굉장히 적다면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내부의 온도 변화에 비해서 이 외부의 온도 변화가 훨씬 더 커서 다시 말해서 이 내부의 온도 변화는 거의 없다고 9배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비오스가 1보다 훨씬 작은 경우죠. 그럼 고체 내부 위치에서 온도 9배가 작기 때문에 이 X에 따라서 온도가 거의 안 변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치마다는 온도가 거의 같아. 이 내부에서는 온도가 거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점이든 그 온도가 거의 같아. 그런 경우에는 이 x를 우리가 고려해 줄 필요가 없겠죠. 모든 x에서 거의 온도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온도는 그냥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오스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고체 온도가 T 인피니티로 이렇게 결국은 감소할 텐데 그렇게 감소하는 동안에 고체 내부의 온도는 거의 균일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TI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TI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우리가 그 온도가 내려가는데 이렇게 거의 내부의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천천히 어디까지 T 인피니티까지 TI에서 T 인피니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내부의 온도 변화는 무시할 수 있다. 이게 비오스 넘버가 1보다 작은 경우예요. 근데 만약에 비오수가 점점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1보다 훨씬 작을 때는 이 내부 온도가 이렇게 거의 같다고 생각해서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집중 영향법이나 이런 걸 쓸 수가 있는데 조금씩 증가부터는 이제 처음에는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이 온도 변화가 좀 어느 정도 커진다 이 말이에요. 내부에서 온도 변화가.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커지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더 이상은 어때요? 이 x의 위치에 대한 온도 변화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체 내부의 온도 구배가 중요해져서 이 경우에는 그냥 x와 t의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txt가 이렇게 t로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아니라 이때는 그냥 x의 효과도 t의 효과도 동시에 다 고려해야 되는 두 개의 변수가 있는 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비오수가 굉장히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러면 이 내부의 온도 이 변화가 이 바깥의 유체와의 온도 요 변화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요 온도 변화보다 여기에 온도 변화가 훨씬 더 큰 거죠. 여기에 온도 변화가. 요 온도 변화보다는 외부의 유체와의 온도 변화보다는 요 내부의 온도 변화가 훨씬 커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x 위치에 대해서 당연히 t는 x와 온도는 x와 시간 t에 대한 그런 함수로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두 경우에는 위치에 대한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 줘야 되고 비오스가 1보다 굉장히 작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우리 집중 영향법을 고려해서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개념에서 언제 그럼 집중 영향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오수가 K분의 HL이 0.1보다 작을 때 1보다 훨씬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훨씬 작은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그 훨씬 작은 기준이 뭐냐면은 그래도 자릿수가 하나 정도 이상 차이가 날 때 그러니까 요 내부의 온도 변화가 이 외부의 온도 변화보다 한 10분의 1 정도 될 때, 그래서 0.1 이하로 될 때, 비오스가 0.1보다 작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집중 용량법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 L이 문제인데요. 요 L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 LC는 우리가 여기서 일부러 C라고 붙였는데 요 C는 characteristic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특성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characteristic length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요 단면적 우리가 아까 요 외부의 유체에 공개되어 있는 노출되어 있는 단면적분에 저기 고체의 전체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의 표면적분에 그 고체 최적의 비율을 따지면 그 길이가 나오니까 그 길이 스케일을 그 길이의 크기를 우리가 특성 길이라고 하고요. characteristic length라고 합니다. 이 특성 길이로 여기서 이 비오스를 계산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한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뒤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성 길이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형상이 복잡해지면 그 특성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이제 원리를 좀 파악하시고 그거에 적절하게 넣으셔야 되는데요.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평면벽인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요게 면적이겠죠. 요게 면적 AC가 되고요. 그래서
면적 AC는 요쪽 면도 있는데 요쪽 면도 또 있겠죠. 요쪽 면도 있어서 요쪽 면의 면적도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AC가 EA 요 한쪽의 요 면의 면적을 요 한쪽 면의 면적이 A면 요 반대쪽도 또 여기도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EA가 되겠죠. EA인데 물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도 요게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 여기만 노출된 게 아니라 여기도 노출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 여기가 노출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우리가 얇은 벽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굉장히 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거는 그냥 무시해 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틸다라고 해서 근사할 수 있다. 이 정도 크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C는 그냥 EA 요쪽에 요 면적의 2배 라고 해서 AC는 2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부피는 얼마입니까? 부피는 요 면적 곱하기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는 요쪽이 L, 요쪽이 마이너스 L이니까 L 빼기 마이너스 L 해서 2L이 되겠죠. 그래서 2L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2L 하면은 우리가 부피가 나와요. 그래서 특성 길이는 그 표면적은 우리 2A라고 이렇게 위에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부피는 A 곱하기 2L 그래서 2 이렇게 지워지고요.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 지워지고 그 다음에 A가 다시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남는 거 뭡니까? L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요 보시는 것처럼 요런 긴 이러한 얇고 긴 표면인 경우에는 그 특성 길이가 요 중심에서부터 요 끝에까지의 길이 L이 되겠다라는 거죠. 반면에 길이가 L이고 반지름이 R0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름을 나타내니까 2R0겠죠. 이렇게 긴 원통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 보면 원통이니까 부피는 요 단면적이니까 단면적은 뭐야? 죄송합니다. 단면적은 요 넓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요 넓이는 얼마예요? 요 넓이는 요게 반지름이 R0니까 파이 R 제곱이겠죠. 파이 R 제곱에 이 길이 L 하면은 우리 전체 부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단면적 곱하기 L 이 되겠죠. 이 단면적은 파이 R 제로의 제곱, 길이는 L. 그러면 요 표면은 얼마입니까? 표면은 당연히 요 바깥에 요 면적이 되겠죠. 요 면적은 얼마예요? 요 면적은 2파이 R 여기에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0 곱하기 L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기를 해주면 표면적은 2파이 R0의 L 그 다음에 최적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파이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R0의 제곱인데 여기 밑에 R0가 있으니까 여기 R0가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제곱인데 그러면 하나가 남고요. 그 다음에 L 지워지고 그러면 남는 거는 2분의 R0가 되겠죠. 2분의 R0가 됩니다. 즉, 요 반지름의 절반에 해당한다. 특성 길이는. 반면에 구면 어떻게 되냐? 구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부피는 3분의 4파이 R0의 3승이 되겠죠. 이 전체 반지름에 대해서 3분의 4파이 R0의 3승이 되겠고 표면적은 4파이 R0의 제곱이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제가 따로 얘기 안 드려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특성 길이는 표면적분의 우리 부피니까 표면적 4파이 R0의 제곱, 그다음에 부피는 3분의 4파이 R0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하면 4파이는 이렇게 지워지고요. 4파이는 이렇게 지워지고 R0의 제곱 지워지고 R0의 3승이니까 R0가 하나 남겠죠. 그래서 3분의 R0가 되겠습니다. 즉
원통에서는 이 반지름의 2분의 1, 요 구에서는 반지름의 3분의 1이 된다. 특성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보수적인 기준으로서 특성 길이를 잡는다고 하면 온도 변화가 존재하는 그러한 최대 길이 스케일을 그냥 특성 길이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온도 차가 있는 거예요. 공간적인 온도 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인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중심으로부터 요 끝까지는 계속 온도 차가 존재할 테니까 요건 그냥 R0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방향에 우리 그 열 전달은 거의 무시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내부적으로 반경 방향으로 우리가 그 온도차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그 온도의 변화가 존재하는 그런 최대 길이는 역시 이 경우에도 R0죠. 반지름. 그래서 원통과 구의 경우에는 특성 길이를 그냥 보수적으로 R0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2분의 R0, 뭐 3분의 R0, 9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냥 R0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성 길이를 집어넣으셔서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욘 넘버에서 우리가 특성 길이를 구하는 방법, LC를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비오수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K분의 HL을 생각해서 비오수를 생각할 건데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비오수가 1보다 충분히 작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집중 용량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됐었냐? 앞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집중 용량법으로 유도한 표준화된 온도식이 Ti분의 T 인피니티, 그러니까 초기 온도 마이너스 바깥의 유체 온도 분의 어느 시간 t에서의 온도 빼기 T 인피니티는 이렇게 했어요. exponential function, 지수함수죠. 마이너스 로 VC분의 A, AS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 형태로 내는데 이 지수함수의 우리 요 부분, 지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뭐 나중에 생각해도 되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제외한 로 VC 분의 HAST 요거를 로 VC 분의 HAST를 우리가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보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는데요. V분의 AS는 뭐였죠? V분의 AS는 우리가 AC분의 표면적분의 그 부피를 우리가 특성 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역수로 부피분의 표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특성 길이 분의 1이죠. 요거의 정확하게 역수죠. 그래서 요 부분이 LC분의 1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C 곱하기 LC 분의 요 분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HT만 남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비오수가 K분의 HL이니까 이 비오수로 한번 넣기 위해서는 K가 분모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분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K를 분모로 놔주고 분자에도 K를 놔주고 그런데 분모에 LC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성 길이가 없어요. 오히려 분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H는 있는데 그래서 LC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분자에다가도 LC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LC는 원래 하나 더 있으니까 LC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없던 K, LC를 이렇게 분모와 분자 하나씩 만들어주면 K분의 HLC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럼 요거 하나 사용했죠. 얘는 사용했고 그 다음에 LC 제곱분의 T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빼놔요. 이렇게 LC 제곱분의 T는 이렇게 빼놓고 그럼 남는 거는 로 C가 남죠. 로 C에 없던 K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K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분리해서 요 앞에 있던 요 두 개 분모와 분자에다가 적절하게 K 하나 분모와 분자에다 하나씩 만들어주고 특성 길이 LC를 분모와 분자에다 하나씩 더 곱해줘서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분리해냈는데 요 앞에 있는 항이 뭐냐?
요 앞에 있는 항이 비온 넘버죠. 요 앞에 있는 항이. 그리고 중간에 있는 얘기는 뭐냐? 중간에 있는 거는 알파. 여러분들이 2장에서 배웠던 열 확산율이에요. 열 확산율. 로스 분의 K가 되겠죠. 그래서 요건 알파가 되고, 그래서 요거는 알파 T 나누기 LC 제곱이 되는데, 당연히 얘가 우리가 뭐였죠? 얘가 그 무차원수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 앞에 있는 이러한 지수에 있는 요거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무차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왼쪽이 이 지수의 요 부분도 무차원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온 넘버 뒤에 있는 요 숫자, 요 LC 제곱분의 알파 T도 무엇이냐? 얘도 무차원수가 돼야 된다면, 얘가 무차원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그 단위를 가지면 어떤 이 지수함수의 요 지수 내에 단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무차원수다. 요 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푸르의 수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 지수, 요 집중용량법의 온도 분포의 해로 우리가 구한 요 관계식의 요 지수가 우리가 마이너스 비온 넘버 곱하기 FO는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무차원수인데 요 무차원수를 우리가 푸리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LC 제곱분의 여기 있는 LC 제곱분의 알파 t를 새로운 무차원 수라고 하고 이걸 푸리의 수라고 해요. 푸리의 수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시간을 품고 있어요. t를 품고 있죠. 그래서 집중용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무차원화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차원화된 시간으로 FO 다시 말해서 푸리의 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비오수와 푸리의 수가 결국은 과도 열 전달 문제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해당한다. 비오수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 내부의 고체 내부의 온도가 9배를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요 FO는 우리가 여기 무차원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표준화된 온도 분포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간단한 식으로 문제를 다시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비오스 곱하기 FO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집중용량법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접근을 해봤더니 비오수라는 것이 나왔고, 그 비오수가 1보다 작으면 이게 내부의 온도 구배가 온도 분포가 거의 일정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그럼 그 비오수를 정의할 때 우리가 그럼 LC는 어떻게 됐냐? 그 LC를 정의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래서 그 방법들을 다 정리해 보면 표준화된 온도 분포는 이렇게 간단하게 Ti분의 T 인피니티 분의 T-T 인피니티는 지수함수 마이너스 비온 넘버 곱하기 F4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유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지식을 한번 그 실제 문제로 적용해보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풀이를 하는데요. 자, 5-1입니다. 9로 근사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열전대라는 게 있습니다. 열전대라는 것은 이제 서머커플이라는 건데요. 서머커플은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머커플은 커플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에 두 개의 이 서로 다른 도선을 이렇게 작은 점에다가 해놓으면 여기에 온도에 따라서 이 도선에 흐르는 이 도선의 저항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A라는 저항이랑 B라는 전기 저항이
B라는 도체와 A라는 도체의 전기 저항이 달라지면 그 온도를 갖고 그 저항의 그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확인하는 온도 값을 확인하는 그러한 센서를 우리가 서머커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머커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로 두 개의 도선을 커플처럼 이렇게 한 점에다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겁니다. 열전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용접을 해놓습니다. 용접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예쁘게 구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렇게 예쁜 이상적인 구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구로 근사할 수 있다라고 문제에서 구로 근사할 수 있는 열전대 접점이 기체 유동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온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접점 표면과 기체 사이의 대류 열전달 계수가 여기 대류 열전달 계수가 400W/m²K이다. 그 다음에 그때 그 고체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비열이 400J/kg/Kelvin, 그 다음에 밀도가 8,500kg/m²이고, 그 다음에 열 전도 계수는 20W/m²이다. 그래서 열전대가 1세컨드의 시간 상수를 가질 때, 시간 상수라는 건 우리가 집중영역법에서 그 열적 시간 상수에 대한 그 개념을 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 상수라는 것은 열적 시간 상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전대가 1세컨드의 시간 상수를 가지기 위한 접점의 지름을 구하라. 그러니까 접점의 지름을 얼마만큼으로 하면 이 집중영역법으로 계산했을 때 열적 시간 상수가 1세컨이 되는지 그 지름을 결정해라. 그 지름에 해당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 용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당 지름에서 온도가 25도씨인 접합점이 처음에 여기 그 25도 공기 중에 있다가 우리 뜨거운 공기 200도씨의 기체 유동에다 이렇게 딱 처음에 넣으면 그 200도씨까지 이제 최종적으로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막 200도씨로 올라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열이 전달돼서 온도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그 199도씨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라. 문제는 그러니까 두 개입니다. 접점의 지름을 구하라. 시간 상수가 1세컨이 되도록 접점의 지름을 구하라. 그 다음에 25도씨에서 200도씨까지 요 구의 온도가 상승하는데 얼마가 걸리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접점의 지름을 모르기 때문에 지름을 알아야지 우리가 비오스는 우리가 K분의 HL인데 L은 우리가 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름을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니까 비오스를 바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접점 내부의 온도가 일단은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집중영역법을 적용한 뒤에 나중에 그렇게 해서 구한 접점의 지름이 충분히 비오스가 작다라는 것만 확인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집중영역법을 우리가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온도가 아주 높지 않아요. 지금 200도씨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25도씨에서 200도씨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복사열 전달은 무시할 수 있다. 복사열 전달은 한 800, 900켈도 이상 넘어가야 이제 복사열 전달이 중요하니까 이건 무시한다. 그다음에 도선을 통한 열 전달을 무시한다. 요게 여기서 이제 이 기체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열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이 전달되면 이쪽으로도 이렇게 도선으로 열이 전달될 거예요. 지금 요 서머커플의 요 전기선으로도 이렇게 열이 전달돼야 되는데 요거는 일단은 무시한다. 일단은 요 내부만 온도를 높이는 걸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별도의 그 언급이 없으니까 물성치는 온도에 따라서 일정하다고 이제 가정한다. 여기 지금 물성치들을 여기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여줬는데 원래는 이 값들이 변할 수 있는 값들이지만 딱히 그 온도에 대한 온도 변화에 대한 이런 물성치의 변화를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그냥 일정하다, 온도에 따라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집중용량법에서 우리가 열적 상수, 시간 상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집중용량법의 열적 시간 상수는 타우T는 HAS분의 rho VC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얘가 1이라는 거잖아요. 이 값이. 그렇죠? 얘가 1이라는 거죠. 요게 1인데 그러면 여기 보면 9니까 여기서
9니까 요 9가 보시는 것처럼 부피는 어떻게 되냐?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 되겠죠. 요 반지름은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 그 다음에 표면적은 얼마냐? 4 파이 r의 제곱, r5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r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고요. 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로는 보시는 것처럼 로는 여기 8,500. 그 다음에 c는 얼마예요? c는 여기 400. 그 다음에 h는 얼마였어요? h는 여기 400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줍니다. 여기다가 로 hc는 값은 아직 안 넣어놓고 그 다음에 표면적 as는 4파이 r5의 제곱, 부피는 3분의 4파이 r5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파이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r5의 제곱 지워지면서 r5의 3승이니까 r5가 하나가 남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분자에 여기 분모 3분의 1이 남아있으니까 분모로 3 나오고, 남아있는 건 분모에 남는 건 h 있잖아요. 그건 3h분의 로 r0 c 이렇게 남아있겠죠. 로 r0 c가 됐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요 r이었죠. r0. r0는 로 3h분의 로 c로 요 타우 t를 나눠주는 거죠. 근데 타우 t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1세컨이라고 정해져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우리 다 알고 있죠. 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체크한 것처럼 로는 아는 값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 알고 있는 값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c 알고 있는 값이고, 여기 알고 있는 값이고, 그 다음에 h 알고 있는 값이다. 그럼 이제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돼서 r0를 계산할 수 있겠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접점의 지름을 구하라 라는 거였잖아요. 한번 뒤에 가서 계산해 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R0에 대한 식이 이렇게 정의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일사천리죠. 로는 여기 8,500 넣고, C는 얼마예요? 400 넣었으니까 여기 400이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H는 얼마예요? 여기 400이었죠? 400 집어넣고, 타우 T가 얼마다? 타우 T는 1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1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3.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는 미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0.353mm, 굉장히 1mm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점으로 용접을 잘 찍어 놓으면 잘 찍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열전대는 요 포인트를 얼마나 작게 예쁘게 찍어 놓느냐라는 것이 그 센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과정 동안에는 요 내부에 그 온도의 분포가, 온도의 구배가 없다라고 가정한 집중 용량법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구한 R0를 갖고 우리가 비호수가 얼마쯤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럼 K분의 HC인데 K분의 HLC인데 그러면 LC는 얼마예요? 9니까 3분의 R0가 되잖아요. 3분의 R0가 되니까 LC가 3분의 R0니까 3K분의 HR0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3 곱하기 K가 얼마예요? K 20. 그래서 20 넣고, H 아까 400이었죠? 여기 400 집어넣고, 그 다음에 R0가 얼마라고요? 여기 있죠. 3.53 곱하기 10의 4 마이너스 4승 집어넣으면 2.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보다 엄청 작은 값이죠. 물론 여기 3분의 R0가 아니라 그냥 R0를 넣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보수적으로 한다 그러면. 근데 그런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경우에는 워낙 작은 값이기 때문에 R0를 넣든 3분의 R0를 넣든 비언 넘버는 1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1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문제를 처음에 풀었었던 초기에 집중용량법을 가정한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접점의 지름을 구하는 것. 접점의 지름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집중용량법의 식을 사용했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된 R0가 비호수를 해보니까 이거 집중용량법을 적용해도 되는 거다. 그래서 집중용량법을 처음에 썼던 그 가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풉니다. 25도씨에서 200도씨의 기체 유동에 넣었을 때 요 온도가 199도씨가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라는 거죠.
그럼 온도의 관계식이 이거였어요. 온도의 관계식이. 우리 그 집중용량법에서 세타 i분의 세타는 exponential function 마이너스 rho vc 분의 has 곱하기 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 우리가 요걸 다시 정리하면 이거 타우 t분의 1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타우 t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알아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게 얼마라고? 요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도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ti가 25도씨예요. 그 다음에 t는 얼마냐? t는 199도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199도까지. 그래서 얘도 t는 여기서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t 인피니티는 얼마예요? t 인피니티는 여기 정해진 값이죠. 200도씨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왼쪽 값은 우리가 요 값은 정해진 값이야. 정해진 값. 그러면 우리는 그 199까지 요 199까지 가는 t가 분자의 t가 199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를 구하는 거니까 요 t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익스포넨셜 펑션을 없어줘야지 요 t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양변에 로그를 꼭 우리가 취해주면 요 익스포넨셜 펑션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타우 t분의 t는 로그 ti분의 t 인피니티 분의 t 마이너스 t 인피니티 된다. 근데 요 안에 있는 요 값은 우리가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앞에서 이제 정리했던 것처럼 이렇게 됐고요. 그 앞에 처음 문제에서 시간 상수가 1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1입니다. 1.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요 관계식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요 t니까 타우 t분의 t는 요 마이너스가 있어서 요 마이너스를 1로 건너편으로 넘깁니다. 마이너스 로그 ti분의 t 인피니티 분의 t 마이너스 t 인피니티가 되죠. 요 마이너스 1은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1승이 돼서 분모와 분자가 거꾸로 뒤집히죠. 그래서 타우 t분의 t는 로그 t 마이너스 t 인피니티 분의 ti 마이너스 t 인피니티 이렇게 되는데 요 온도 얼마다? 199도다. 요 온도 얼마다? 25도다. 얘 얼마다? 얘는 보시는 것처럼 200도씨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는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t는 타우 t 곱하기 로그 이렇게 되는데 요 타우 t가 얼마다? 1이에요. 1. 1이고 여기서 구해졌죠. 1이고 로그 199 여기 199였죠. 199 마이너스 200분의 ti는 얼마였어요? 25도였죠. 25 마이너스 200. 로그 계산해가지고 하면 요 분모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75니까 로그 175가 계산되면 얼마다? 5.2초. 그러니까 5.2초 만에 25도씨에서 199도까지 요 내부의 온도가 증가할 거다. 열전대 접점의 온도가 그렇게 5.2초 만에 도달할 거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복사 열전달을 무시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대류 열전달만 생각한 집중용량법을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도선으로의 이쪽으로의 열 전도도 무시한 거다라고 처음에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온도를 측정하는 범위가 200도가 아니라 200도짜리가 아니라 뭐 1000도짜리다 이러면 여기 복사의 문제가 복사 열전달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도선으로의 열 전도도 우리가 온도가 굉장히 증가하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도 열 전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별도의 그런 응답수성이 발생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온도가 낮으니까 대류열 전달도 무시하고 그다음에 도선으로의 열 전도도 무시하고 풀면은 지금 푼 것처럼 5.2초 정도 되면 내부가 199도까지 외부 유체의 온도 200도씨에 반응해서 이 내부의 온도가 5.2초 만에 199도까지 도달할 거다라는 그런 문제풀이를 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우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기서 문제를 정의를 해서 계산을 해냈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뭘 했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집중요령법이 어떻게 우리가 그 어떤 조건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유도해 봤었죠. 그래서 이제 비오스라는 비엇 넘버라는 그런 무차한 변수를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그 비엇 넘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그 특성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비엇 넘버를 갖고 유도해 가지고 집중 용량법을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비오스의 범위를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중 용량법으로 찾아낸 그 온도의 관계식을 비오스랑 프리의 수로 우리가 또 변형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또 함께 얘기했죠. 그리고 예제 문제를 열전대 서머커플의 그 접점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과도 열전도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공부했는데요. 한번 모르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공부해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는 부분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